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1939년에 영국은 이제 독일이 분명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떤 대비를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비행기가 모자라다, 전투기가 모자라다 하니까 심지어 미국 가서 사오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절단이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연습기를 영국 정부에 납품하던 노스 아메리칸이라는 미국 회사로 찾아가죠. 힌들버그라는 사람이 그 사장이자 최고의 엔지니어였는데요. 그 사람이 최고의 엔지니어 팀을 꾸려가지고 밤낮으로 개발에 매달려서 120일 만에 영국 정부의 납품용으로 희재기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명칭을 영국 정부가 머스탱이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군이 받아서 이 비행기를 날려보니까 공중전 성능이 형편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어느 고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성능이 좋은데 독일 전투기가 정작 있는 곳까지 날아가서 전투를 요격을 해야 되는 고도인 15,000피트 이상만 가면 이 전투기 성능이 영 시원치가 않아서 에라 모르겠다. 이 비행기는 그냥 보병 지원용 공격기로 사용을 하게 되죠. 지상만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유심히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이 로날드 하커라는 테스트 파일럿이 있었었는데요. 롤스로이스의 파일럿입니다. 이 사람이 머스탱을 왜 이상하게 고공만 올라가면 성능이 떨어질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네 회사인 롤스로이스 엔진을 이 비행기에 달아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합니다. 롤스로이스 회사는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영국 공군에서 머스탱 5대를 빌려다가 자기네 엔진을 달아봅니다. 그러니 이게 웬일입니까? 롤스로이스 엔진을 달자마자 이 비행기가 시속 700km 이상으로 나오면서 세계에서 당시에는 가장 빠른 속도가 나오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공중전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독일의 어떤 비행기도 격추시킬 수 있음이 증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워낙 기체가 잘 만들어졌죠.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다 쓰다 보니까 보조 연료 탱크만 달면 항속거리가 3,300km로 늘어나서 기존의 영국 주력 전투기였던 스피드파이어의 3배 이상을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항속거리가 영국에서 이륙하자면 공격을 나가서 독일 본토 어디에나 도달하고 작전을 하고도 돌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은 흥분했고요. 그보다 더 흥분한 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도 마땅한 전투기가 없었거든요. 미국도 바로 이 롤스로이스 엔진을 단 이 비행기를 대량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신무기 개발에서 영국과 항상 자존심 경쟁을 벌일 때였는데 영국제 엔진을 사다가 자기 비행기에 집어넣는다는 게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합니다. 최고의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한다는 명분 때문이었죠. 머스탱은 공중전에서만 약 5,000기, 기상에 있는 기체를 약 적기를 4,000기를 파괴를 했는데요. 공중전에서만 떨어뜨린 비행기는 연합국 모든 비행기가 공중전에서 떨어뜨린 비행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만약에요, 미군이 자존심 때문에 영국군으로부터 엔진 받는 것을 꺼려 했다면 이런 명전투기가 이렇게나 잘 활약할 수 없었을 것이고 2차 세계대전의 종식도 꽤나 길어졌을 거라는 것이 후세 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경영 사례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GM 아시죠? GM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미국 최대,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마켓시어가 50%를 넘어섰을 만큼 압도적인 회사였죠. 그런데 이 회사의 운명은 1970년대 초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료 효율성, 퓨얼 이피션시라고 하죠.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게 되죠. 소비자들은 점점 연비가 좋은 차, 작은 차 이런 차를 찾죠. GM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큰 차, 연비 나빠도 아주 큰 차를 생산하는 GM은 여기에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1979년에 시보레 사업부에서 사이테이션이라는 차를 내놓게 됩니다.
문제는요, GM이 이런 차를 옛날에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량률이 엄청 오르게 되는 거죠. 기름도 새고 엔진율이 새는 것은 허다하고요. 브레이크도 말썽을 부리고 조향장치는 핸들이 오작동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당연히 외면을 하기 시작하고 리콜을 아무리 해도 문제가 끝나질 않자 1985년 GM은 아예 이 차를 단종을 시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GM이 위험하다는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GM이 선택한 탈출구가 참 재밌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소형차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일본의 도요다였죠. 이 도요다한테 합작하자고 손을 먼저 내밉니다. 도요다로부터 합작을 해서 같은 공장에 생산을 하되 우리는 시보레라는 이름으로 팔고 니네는 도요다라는 이름으로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합작 제의를 하는데 놀랍게도 도요다가 수용을 합니다. 사실 이때 GM은 어떤 속셈이 있었냐면 도요다로부터 소형차 제조 기술을 배우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두 회사의 합작 회사 이름이 넘이었는데 GM은 이 생산 매뉴얼을 이 공장에서 그대로 베껴옵니다. 생산 매뉴얼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른 공장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결과가 대성공입니다. 품질 불량률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경쟁사인 포드와 크라이슬러도 그대로 따라하겠다고 합니다. 포드는 마스다한테, 크라이슬러는 미쓰비시한테 유사한 협력을 얻어내죠.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의 품질이 확 좋아집니다. 미국의 마케팅 정보회사인 JD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3년 된 자동차의 품질 지수를 조사를 했더니 일본 차가 당연히 1위입니다. 10대 중에 5대가 들어갔은가요? 그런데 이 제휴 이후에 미국 차가 약진을 합니다. 상위 10대 안에 미국 차 브랜드가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적을 이길 수 없으면 적하고 한편이 되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적은 경쟁자라는 뜻이겠죠. 이 속담은 GM은 실행을 옮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무스탕과 GM의 사례는 핵심 역량은 필요할 때라면 경쟁자, 나아가서 적에서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